4차 산업혁명을 아마도 일반 분들은 깊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론을 깊이 하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홍리빈 박사께서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상병 교수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지금 강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공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 3, 40분 정도는 이제 플로어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기빈 박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4차라고 하는 숫자 매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그게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사회혁신,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건 기술혁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근원적이고 대규모의 사회 변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앞에 1차, 2차에서 다 수반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회혁신, 사회 변혁이라는 건 거의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 그래서 아직은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거를 아마 저 말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아마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재작년에 국회 그 당시는 새천년민주당이었죠. 거기 의원 보좌관들 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3차 산업혁명하고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는 분들이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빠르시고 아시다시피 제일 스마트한 분들에 속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고 무슨 왜 저런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슈와드라고 하는 사람, 세계 경제 포럼이 거기에 이제 그걸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키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넘쳐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고 지금 책이 번역이 되고 출간이 되고 난리가 아닌 모양인데요. 이 중에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고 매일매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냥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얘기를 할게요. 3차 산업혁명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으며 여기에 지금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랄까요? 갈등이 착종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이 지금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거시적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하는 걸 그렇게 항상 즐기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지난 한 300년 동안 진행된 산업혁명 전체가 어떤 틀과 이 스케일을 가지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얘기로 퍼스펙티브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나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주 그만 올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책, 거기서는 주로 에너지혁명 얘기였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참목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할 적에 일본 파시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적이 있었는데요. 파시즘에 대해서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막스주의나 공산주의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실제 정치, 경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구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파시스트 당원들이나 공산당 당원들이 당정을 한 번씩 서로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파시즘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이냐. 제가 그때 이제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아마 거기 있겠죠. 그 하버드 대학교 역사과의 찰스 마이어라고 하는 그 역사과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쓴 70년대 초에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긴 논문인데 Society as Factory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공자원어서에 쓴 논문이거든요. 1920년대에 산업합리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설명하는 글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이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중화공업에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는 뭐 파시즘을 대중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저분 제가 그 깊게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파시즘의 핵심은 중화공업으로 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중화공업이라는 게 뭐냐? 이 뿌리를 파게 되면 그게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인데 그럼 1차 산업혁명, 최초의 그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 사이에 그 영어로 패럴럴이라고 하죠. 평행하게 벌어졌던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게 이걸로 끝난 것일까? 1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혁명의 완봉은 아주 근원적인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그렇게 파시즘에서 파고 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닷컴 붐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기술의 미래가 뭐냐 이런 얘기 한참 나올 때입니다.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아직도 석유값이 오르고 있었고 저랬는데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30년대나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19세기 1848년 이후에 있었던 유럽 사회의 변형이라든가 1930년대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대변형 같은 근원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한 2020년, 30년 정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슨 점쟁이 같고 무슨 음모 이런 것 같죠? 여기 관련된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이 주변적인 것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책, 추격법 말고 아주 긴 책을 원래 보게 되면 1770년부터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기술 변화나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암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술 전환, 기술 패러다임의 근원적인 전환을 가질 수 있는 혁신이 처음에 벌어지게 되면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한 4, 50년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부분 굉장히 지독한 금융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기간일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다른 학자가 붙인 이름이긴 한데 그러다가 한 50년 정도가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술 변화, 패러다임 변화가 낳게 되는 이른바 범용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반 한 50년간은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가 벌어지는 게 기술 사이클에 적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60년대나 이제 70년대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방직기, 방적기 같은 그런 핵심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영국에서는 1832년에 의회 시스템을 다 바꿔놓게 되죠. 완전한 이제 부르주아 정치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전 유럽으로 확장이 되는 게 이제 1848년 혁명이 되고 그 혁명이 끝나고 나면은 유럽에 입헌 왕정이 아닌 왕정은 거의 안 남게 됩니다. 이른바 부르주아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대략 1880년대 정도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강 제조법이라든가, 핵심적인, 그 다음에 전기의 기술의 발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193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술혁신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두 개가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고 뒤쳐져 있는 사회 안에서는
이거를 중앙공으로 정확을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얘기가 펼치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가 대충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 3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냐? 뭐 나노 기술 얘기도 있고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컴퓨터 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뭐 컴퓨터도 따지고 보면은 뭐 IBM은 30년대에 만들어졌고 뭐 또 역사가 길겠습니다만 대략 60년대 말 70년대 초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게 70년대 말이니까요. 중후반이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50년 정도 되는 시점이, 지금 점쟁이 같으셔서 죄송한데 한 2020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두 번의 산업혁명의 물결로 봤을 적에 근원적인 어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간표랑 대략 슈페트의 그 큰 사이클로 봤을 적에 그렇게 무리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010년도 10년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기술 패러다임의 그 변화 속도라고 하는 게 이 가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를 사방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렇습니다. 그 뭐 무수한 예가 있는데 그 Second Industrial 그 Revolution, 그 Second Industrial Age라고 하는 Second Machine Age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이제 남은 중요한데 지금 자율주행 운전차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구글이 뭐다 하는데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IT나 이쪽 전문가들이 단연코 뭐라 그래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한 2010년, 9년, 10년 정도 지나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거에서 그 전혀 다른 종류의 해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건 그 순식간에 가능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삐삐가 핸드폰으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뭐 별로 큰,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이러브 스쿨에서 바람 핀다라는 것 말고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가 한 2010년대 정도 넘은 다음부터 무슨 3D 프린팅 얘기가 들려오고 저 사물 인터넷 얘기가 들려오고 이게 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기본소득론 얘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시간표로 보자면은 그렇게 무리스러운 그 추측은 아니에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어떤 급격한 산업변화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이게 제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 파시즘 연구하다 이렇게 된 건데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제발 이 2020년이건 30년이건 그때 시작되는 사회의 어떤 변혁에서는 제발 신자유주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이고 그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인간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21세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니까 저도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이러는데 그동안 제가 그러면은 그 1차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가는 그 산업혁명과 그게 가져오는 사회 변화라고 하는 역사적 전개를 제가 어떤 틀로 생각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봤을 적에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어느 지금 병목에 막혀있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가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 소원인데 이렇게 뭐 거시적인 그 뭐 역사 전개 고담 중론만 할 게 아니라 이 깝깝한 한국 자본주의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럼 제가 어떤 틀로 이론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산업혁명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 한 두 개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그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폴스타인 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었던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들으면은 아마 여러 번 이러실 거예요. 되게 뭐 거창한 얘기하는 거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척공자도 아는 얘기지는 않을 겁니다. 뭐냐면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 공동체 전체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기술적 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허탈하죠. 네. 이게 왜 혁명적인 그 명제인지를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블린이 이 관점을 얘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베블린 이후에 오늘날까지 좋습니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는 단위는 모조리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개인 단위로 생각을 하는 그게 하나 특징적이 있었는데, 베블린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라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맥센스하게 이해를 하려면 개인 단위로 보면 안 되고, 이 공동체의 크기가 어디냐? 잠재적으로 인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와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니까 오늘날은 인류 전체가 됩니다. 지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전체가 어떤 욕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그 19세기 미국 용어로 ways and means라고 하죠. 수단과 방법.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느냐, 그 관계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경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삼성 라디오 막 납땜하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트랜지스터가 한 5, 60년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생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지닌 기술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으로 가져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트랜지스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19세기 중반에는요, 풀밭에 나가서 라디오를 듣고 싶다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강석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만, 석기 시대의 철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이 얘기가 베블린은 여기에 근거해서 뭐를 비판하냐면요, 신고전파 경제학의 요소 생산성 이론이건 막스주의 노동가치론이건 다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요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애니미즘적인 미신에 불과하고, 생산성의 본질은 뭐냐면은 공동체가 뭘 욕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욕구하고 원하는 것에 생산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그게 생산성을 부여받는 거지, 생산성이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속성처럼 원래부터 뭐 물건에 그게 들어가 있어갖고 그게 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대의 기술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는 욕구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뭐 아마 태고 적부터 했을 거예요. 3살 때 다 그 꿈을 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 꿈을 계속 꿉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하늘을 알고 싶다라는 욕구를 농담 이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데이드림, 백일몽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이 하늘을 알고 싶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하늘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안에서의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고,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밖에 나가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여기서 바로 표출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술 변화, 그 기술사라든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맹점이 뭐 기술 결정론이다, 사회 결정론이다, 계속 한쪽 편향을 갖고 있는데, 베블린 관점에서는 그건 넌센스예요.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는 둘 다 어떤 인간 공동체 전체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욕구,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어떤 그 발전을 해나가면서 그걸 충족하는 기술적 지식을 계속 발휘하고 생산하면서 인간 집단 전체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블린은 사실상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화를 구별하지도 않았어요. 동일한 것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이게 워낙 스케일이 큰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베블린의 관점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멈포드라고 하는 기술사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관점에서 가지고 많이 이제 기술사를 정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그 어떤 개념적 틀을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항상 까먹고 있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하고 사회하고 산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존재,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사회하고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를테면 완전히 군사부일체라든가 완전히 신정국가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와 원칙을 연장하면 그대로 국가까지 다 설명하고 연역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세상들, 사회들이 있어요. 여기서 국가와 사회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인위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는 것을 최초의 전제로 합니다. 그건 16세기 이후로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에서 외정됐다라고 하는 부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랑 오늘날의 국가는요 그러니까는 사회가 작동하는 인지상정 같은 그런 논리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인위적이고 그 독자적인 국가의 공공 영역을 구성하는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영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경제, 산업 영역. 산업혁명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인간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집단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게 자연하고 인간하고 사회의 관습과 제도가 하나가 어우러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그냥 하루 종일 크게 나가가지고 흑수성이가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그게 그냥 산업이었던 셈인데, 어업이나 목축업도 크게 다르지 않죠. 산업혁명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생산의 주력이 기계가 되죠. 그래서 산업을 조직하는 논리가 인간이나 자연의 논리가 아니라 기계적 합리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냐면 자본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데 자본가는 자본 계산의 합리성으로 움직입니다. 웨버가 말한 대로. 그래서 기계적 합리성하고 자본 계산의 합리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조직되게 되는 게 산업혁명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사회 조직의 원리랑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국가를 조직하는 원리하고 산업을 조직하는 원리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통령이신 분이 국회에서 누가 길게 연설을 한다고 해서 천인 공노할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왜 의회에서 나타나는가? 그거는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에서 연역된 겁니다. 국회의 이걸 의무라고 얘기했죠. 국회 하나의 기능으로서 분명히 논리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이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말을 듣던 사람들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사회를 마비시키느냐라는 아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반대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보면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떤 이게 인자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게 근대 국가의 논리죠. 자,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의 모습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열쇠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와 사회와 산업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간파하고 설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막스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그 악명을 붙이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인데, 생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리드 생시몽이라고 19세기 초에요. 이 사람은 이미 1810년대에 산업사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찾아냅니다. 앵드리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근면이라는 뜻이었는데, 산업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앵드리스트리. 이게 단순한 근면이 아니고 산업이라는 게 나타난다. 산업이라는 게 나타난다면은 사회하고 경제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때 이 세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1810년대, 20년대에 이제 시작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생시몽을 그렇게 존경해요? 저는 막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존경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후에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 19세기, 20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인간 그 인류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 세 영역이 어떻게 만나느냐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 아직 제가 이 3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멀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015년 단계에서 지금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국가와 사회와 산업의 관계를 봤을 적에 완전히 새로운 결합상이 나오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본시장과 주식회사라는 그 2차 산업혁명 때문에 아주 지배적인 그 사회 형태가 된 것들인데 이게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이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사회 변화하고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욕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와 산업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거나 분리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거에서 이 두 개의 틀로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혁명하고 2차 혁명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요, 이게 산업혁명은 혁명입니다만, 제가 봐서 제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2차 산업혁명만큼 큰 충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류에게. 그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은, 그게 벌어졌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1860년대에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토인비의 삼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때 산업혁명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연설을 해요. 1860년대 옥스퍼드가 케임브리지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이름이에요. 즉 뭐냐면은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게 뭔가 엄청난 고래가 한 마리 지나간 것 같구나 이렇게 된 건데 2차 산업혁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사회를 바꿀 때는 어쩌면은 혁명이 터지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파시즘이 등장하고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틀로 봤을 적에 그 필요 욕구와 기술의 수준으로 봤을 적에요. 전통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나 생산 과정이라는 것도 아직 자연과학하고 결합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전통적인 공학 지식을 갖다가 동력하고 기계하고 연결시킨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도 새로운 욕구가 나온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있었던 의식주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욕구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9세기 사회라고 하는 이 부르주아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산업하고 국가가 그 사회가 분열이 벌어진 그 단계였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의 논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산업은 산업의 논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자면 사회하고 경제가 아주 칼같이 분리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폴란이 표현을 하자면 자기조정 시장이 작동하는 그야말로 경제의 작동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독자적인 시장 경제를 지킬 필요가 있었는데 19세기 국가가 했었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하고 산업이 섞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constitutional state다, 뭐 헌정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중요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세기 말에 있었던 부르주아 사회를 보게 되면요. 지배계급의 절반 정도는 부르주아들인데요. 이 산업이나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 전통적인 귀족들입니다. 토지 귀족들, 군사 귀족들. 그래서 그 당시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세력이 연합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하고 산업을 지배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연합한 형태로 19세기 사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과 욕구라는 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 대량 조업이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 규모와 범위의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그리고 어떠냐면은 욕구에 있어서도요 전통적인 욕구를 갖다가 욕구의 양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계속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시켜야만 되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량 소비로 나타나죠. 그래서 광고라든가 광고 산업이 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등장을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지난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 3개 중에 하나가 광고 산업일 겁니다. 그래서 욕구의 폭도 굉장히 커지고 생산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연과학하고 결합이 되면서 아주 폭하고 깊이가 그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화공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다음부터 이게 뭘 요구하냐면 이 포복절도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세기 사회는 산업하고 사회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20세기에 있었던 2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어떠냐면요. 영화에 왜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 왜 우리가 수중 발레 보면 이렇게 다리 번쩍번쩍 뜨는 그걸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사회하고 산업의 작동이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의 작동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서 이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그 효율성의 논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산업의 요구에 맞춰서 사실상 총동원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19세기에 있었던 부르주아 사회로는 이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1920년대 정도에 옛날 부르주아 사회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모던한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각종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거는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1930년대 이후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사회의 작동하고 산업의 작동하고 최대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만드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임무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데 그전에는 국가가 산업하고 사회를 분리하는 게 최고의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최대한 결합시키도록 만드는 게 20세기 중반 이후의 국가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산주의라는 말로 보통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바로 넘어갔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디지털이라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뭐 지금 할 상황은 물론 아니니까 그런 건 다 빼고요. 디지털 혁명이 어떤 산업이 지금 말씀드린 그 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냐면요. 영어 단어에 그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독일어는 이제 Vorstellung이라고 하는 거, 표상이라고 보통 봅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겔린이라는 철학자의 얘기인데요. 그 인간 사회에서 질서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회적으로 있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여러 가지 존재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선 상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끼리 하나의 질서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징들끼리 갖고 있는 질서가 바로 인간 세상의 질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인데요. 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긴 합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적을 가지고 있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건데 제가 예를 들게요. 사람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표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뭐 민족주의가 뭐 상상의 공동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 아닌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생물학적 사실은 나의 아버지와의 정자와 나의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10달이 있었다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물며 사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류가 정책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기초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성적인 재생산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자연적인 사실에다가 사람들이 상징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상을 해가지고 상징을 부여하고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를 상상해낸 거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상상의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에 그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호주, 이 동성동본 결혼 금지제라는 그 희대의 그 코미디가 있었습니다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의 구성은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무슨 뭐 치과의사 동호회가 됐든 다 일정한 상징하고 상징 그 표상에 근거한 상징 작용에 의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다 통합할 수 있는 큰 상징 체계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대략 그 기원 전후했을 때부터 왜 보편 종교들이 전 세계를 휘감게 되냐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거는 그 보편적인 표상을 가능케 하는 아주 큰 얘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국가를 건설 수 있는데, 뭐 괴물딱지 같은 얘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디지털은 어떠냐면은 그 어떤 특수성도 필요 없습니다. 다 이진법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리적인 존재가 됐든 아니면 사건이나 사실이 됐든 때는 뭐 시각적인 현상이 됐든 0과 1이라는 이분법으로 그 이진법으로 다 판원해가지고 아주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벌어졌을 때 사회하고 산업을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요. 이때 피치 못하게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국가가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상징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인정해주고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가족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복지체계가, 복지 시스템이 많은 나라에서 가부장제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게 설계가 된 경우가 많았죠.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지역공동체라는 것, 종교공동체라는 것, 각종 직능조합, 무슨 지역조합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50년대, 60년대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어요. 그 산업민주주의라고 그렇게 그러죠. 근데 어떠냐면은 디지털이 한번 나오면은요, 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그런 복잡한 사회적 상징작용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표상이 돼가지고 자본 계산의 합의성에 따라서 아주 합리적으로 다시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다 절약하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었던 뭐 노동의 종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산 과정의 모듈화라든가 등등등등 하는 얘기도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이 벌어졌을 적에 굉장히 이 생산 기술이라는 측면에 봤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사회가 생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표상되면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이, 생산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배열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과 자연의 비용 절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한 측면은 뭐냐면은 이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지구화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 노동시장 임금 소득자들의 그 저걸 보게 되면은 200만 원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를 봅니다. 지금 뭐 제가 정확한 수준을 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독일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이 150만 원 정도의 월급쟁이들이 지금 어디서나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인 속도로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자유주의 때문이냐? 그것도 있겠죠. 근데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자연과학하고 생산 과정이 결합이 되면서 모든 생산 과정을 다 물리적 화학적 과정으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였거든요. 중화학공업이. 지금 디지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냐면요, 물리적 화학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한 우리가 8, 90년대 이후에 봤었던 어떤 생산 차원에서의 혁명인데요. 여기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욕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1980년대 정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반적으로 사치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암시하냐면요, 인류가 몇만 년 또는 몇백만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필품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그게 한 1960년대 정도에 사실상 소진됐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의 물질적인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게 뭘로 드러나냐면 의식주에 관계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자연적인 사실로서 갖고 있는 요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비용이 그 생산 비용 제로에 가깝게 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스팸이라는 물건입니다. 스팸.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한국 전쟁 때 그 피난을 가시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피난길을 갔다가 한 일주일을 굶으신 적이 있대요. 일주일이 넘습니다. 한 사흘 굶으셨겠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를 만나가지고 미군이 밥을 줬답니다. 그래서 밥을 묘사를 하셨는데 그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다가 두툼한 햄을 하나 지져서 얹어주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의식에는 스팸이라는 게 뭐로 남아있냐면 풍요의 기억 같은 걸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추석 때 보면은 스팸 선물 세트도 있죠. 가게에 보면은. 근데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건 혐오 식품 1위입니다. 스팸 같은 거. 아무도 안 먹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거 사가러 가고 다니다가 한번 바에서 찍혀가지고 아까 그 좋긴 뭐 하여튼 그 좋다고 말씀하셨던 미국대에서 개망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스팸이라고 하는 물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요구 차에서 기적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한 1980년대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광고를 하든 무슨 그 홈쇼핑을 하든 무슨 기법을 쓰더라도 발견될 수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 시장이 계속 80년대부터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디지털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디지털이 생겨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놀라운 효율성의 논리로 재배열하고 재배치하고 재구조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구 차원에서도 혁명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가 욕구를 발견하는 것은 사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이 금융자본주의랑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욕구가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권력은 모조리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자 말고는 노동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교사가 됐든 누구도 이게 가치 있다라고 말할 권력이 없습니다. 선언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만큼의 돈이 되느냐, 수익이 되느냐라고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그게 가치로 인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을 못 받, 새로운 요구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닷컴붐이 터지는 거에도 사실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뭐 그 이른바 뉴 이코노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뭐 수익이 팍팍 늘어날 거다 그래갖고 98년, 7년 이럴 적에 왜 그 상장하는 기업들이 뭐 미래의 이윤의 흐름을 막 프로젝션하는 거 보면 뭐 장면 환상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인터넷 돼봐야 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르노하고 쇼핑몰 말고는 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뭔가 새로운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욕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론 같은 것도 지금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저는 처음에 드론 봤을 적에 저게 왜 대단한 발명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우리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거든요. 그 리모컨으로 왜 헬리콥터 띄우는 거 왜 어렸을 때 맨날 저거 했었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게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산업과 사회적 관계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년대 정도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가가치,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걸 보면은 30년대, 40년대까지는 자본가들이 부가가치를 얻는 원천이 어디 있었냐면 비용을 절감해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공장을 지어서 자본을 투자해서 비용을 낮춰가지고
그걸 나머지를 이윤으로 전환시키는 거 있었는데 한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이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충족하는 데서 발생하는 게 어김없이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보면 기술혁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을 보면 황당합니다. 이게 왜 혁신입니까 도대체? 그 아이러브스쿨이랑 다를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고 싶어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주커버그 이전에. 그래서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인류가 몇천 년, 몇천만 년, 아니죠. 인류가 오래오래 가지고 있었던 욕구를 넘어서는 어떤 욕구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입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주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꿈꾸지 못했었던 새로운 욕구와 발전의 가능성들을 사회가 합의하고 그걸로 자원을 쓰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욕구가 실현이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생산의 잠재력도 쓸 곳을 찾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전락해갖고 쓸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 사 먹고 나면은 식비로 쓸 돈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사회에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닥쳐있는 모습인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금융자본주의랑 결합을 하면서 생산의 인적, 물적 요소, 생산 과정을 재배치하고 재배하는 데서는 어마어마한 진보가 벌어졌는데 그걸로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차 요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산업혁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철강이라는 물건이 있죠. 그 철강이 나오기 전에 그 무쇠, 우리가 보통 아이언이라고 부르는 그 물쇠죠. 물쇠, 우리말에. 그러니까 세지 않은 쇠하고 이게 도대체 철강이라고 하는 물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의 세상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총 같은 데 중요하죠, 철강. 근데 제철강이라고 하는 게 대량 생산되지를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철강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상상력도 없었고 별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860년대, 70년대 정도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죠, 브릿지. 교량을 철강으로 하는 그 공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철도도 마찬가지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또 재밌게 보는 물건은 이 손톱깎이 같은 물건 있죠. 이걸 집집마다 쓰게 될 줄 19세기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집마다 스매끼리를 하나씩, 이 일본말로 스매끼리라고 그러죠. 일제시대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공업으로 나오게 되는 물건들이 처음에 이 중화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걸 누가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엉뚱한 데서 풀리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화공업을 할 수 있는 일 뭐냐면은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체계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산업체계로 안정이 되게 되는 단계는 사실 1930년대에 들어서 그 워싱턴 군축회담과 다 무너지고 그 국제정치가 굉장히 험악한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나라가 군비 경쟁을 해야 되게 되니까 이때 명확한 소셜 니즈가 생겨난 겁니다.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고 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택해야죠.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몰려가면서 그때 축적되어 있었던 생산 능력이 이제 실현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은 보자면 지금도 저는 비슷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2008년에 나왔을 적에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 투자자들과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암시를 준 적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던 거 있었는데 이른바 그 녹색 에너지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전환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심지어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자동차 기술이라든가 그 밖에 이 대체 에너지와 녹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니즈를 가지게 되죠. 그걸 합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거죠.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아마 오바마 정권이 그런 식으로 틀지 않았으면은 뭐 테슬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겪긴 했었는데 욕구의 주체로서 그 다음에 새로운 욕구를 발견해서 새로운 어떤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류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정의하고 그런 걸 인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뭐랄까 이 황당한 소리다라고 아마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얼마 안 되는데 누가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어떠시겠어요? 저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건 일단 지금 뭐 수익 낼 때 투자할 때 지금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 펀드 매니저들 괴롭히지 말고 몇 주 털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 다 유학 보내주자 뭐 이런 걸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이걸 진지하게 제안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는 이 사회의 청년들 모두에게 배우고 싶을 만큼 배우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이거를 만약에 사회적 정책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산업혁명하고 이 기술 변화하고 사회 변혁이 하나로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1930, 40년대에 벌어지던 일인데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요번에 이제 얘기를 슬슬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왔던 그거에 대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력 늘어난 건 좋은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고 이런 정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배계급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현실인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회가 3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받기 위해서 전환해야 되는 건요. 불평등 좀 해소해주고 좋은 일자리 좀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건데 국가하고 사회하고 산업을 어떻게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인류가 어떤 수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감한 기획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에서 보자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한계가 뻔한 이야기였고 더욱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4차라고 부를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갈등축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기본소득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껏 생겨나는 일자리라는 게 150만 원을 면치 못하는 이런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으면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냐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우리가 2차 산업혁명까지는 사람의 소득은 사람의 노동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자기가 그것을 지출한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차 산업혁명 단계에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과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게 지금 심한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15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소비해갖고는 이 산업사회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자로서의 인간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인간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삶을 영위해야 되고 생산된 생산물을 향유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아예 분리하자라고 하는 발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소득론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있습니다만 기본소득론이 제기되는 그 배경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 산업혁명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 개의 모순된 존재로 찢어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한 2, 3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하고 좀 쌍스러운 표현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누구서 주신다면 저는 공구리 경제라는 말하고 줄바따 시스템이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욕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고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캐치업 성장, 이른바 우리가 서구 선진국에 있는 기술을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뚝딱뚝딱 만드는 물질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구리란 말 다 아시죠? 공구리 치는 거에 무슨 창의성과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은 뭐냐면은 사실 조지면 됩니다. 이 조진다는 표준 말입니다. 이거는 소거 아닙니다. 때려 조지는 것 말고 사실 무슨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문화에도 그게 강하게 남아있고, 기업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인간관계의 기본 코드가 뭐냐면은 줄바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만나면은 5분 안에 관등 성명과 주민증을 대조해갖고 누가 서열이 위고 아래인지를 확인하는 그걸 거치죠. 그 말을 그 다음에 따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고도 성장, 캐치업 성장 때는 이게 필요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줄바따 시스템하고 공구리 경제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으로 한 반세기 굴러온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종류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직 아득합니다. 이거를 보여줬던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창 애플이 뜨고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지고 있을 적에 정부 관료 하나가 스티브 잡스 10만 양경설이라는 얘기를 희대의 개들이긴데 요새 말로 하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10만 명 스미스 요원처럼 쫙 이렇게 나래비는 서비스를 방영하는 상황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코미디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인간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봅니다. 쥐어짜야 대상, 때리고 조져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쥐어짜야 대상으로 사람과 사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냐면요, 돈 되는 거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거는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도 있냐면은 심지어는 교회나 대학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도 학위 받고 교수 되는 거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논문을 누가 읽으라고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죠. 지금 사람 뭘로 보고 지금 그런 거 시킨 거야.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교회의 어떤 영리활동이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면은 네가 나를 지금 성직자 취급하느냐라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3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50만 원짜리 말고요, 창의적으로 생산 과정, 없었던 생산 과정을 새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창의적인 인재인데요, 이게 줄바따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말입니다. 22살 된 청년들이 책을 읽고 싶을 때 책값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모르겠으나 3차 산업혁명 때는 절대로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 무시될 수 있는 요구가 아닌데, 어느 시에서 그래 그 책값에 보태 쓰세요라고 상품권을 나눠줬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거의 천인공노할 역적 취급을 지금 받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한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과 사회의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무슨 기업계에서 무슨 해봤어 그 말이 계속 힘을 갖는다면서요. 누구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양반이 옛날에 그러니까는
무슨 큰 배 만드는 그거를 수주를 갖다가 플랜트를 만들기도 전에 그 유럽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이제 했다 뭐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거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그때 그 양반이 갖고 있었던 재주는 제가 보기에는 조인트 가는 재주밖에 없어요. 이게 일단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져온 다음에 한국 가서 그냥 아래 사람들 조졌을 겁니다. 그리고 조지면 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정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한테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빠져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 60, 70년대 자본주의가 그랬습니다. 그게 옛날 그 우리나라 그 한국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인데 지금 해양 플랜트 문제가 지금 돼 있죠. 지금 제가 해양 산업 그 저희 중공업 산업 지금 다 저기 되어 있는데 그 해양 플랜트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뒤에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해바스터 이른바 해바스터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의 통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1세기 사회의 3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두 가지 정책이나 무슨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60년대부터 지속되었었던 지난 50년간의 한국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근원적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현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말이죠. 앙시앙 레짐이라고. 어쩌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긴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어로 아이 오프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부탁드리는 결제를 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2차 산업혁명 때 이 산업의 필요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다. 라는 얘기 듣고 나서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돌아가셨는데 그 언론계 선배 중에 백기범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70년대에 인류의 생산 능력이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만큼 됐다. 아까 말씀하신 60년대 생존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뭐 제가 나이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사회적 요구 만들어내잖아. 어떤 대상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이고요. 최상명 교수께서 한 15분, 10분 정도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한기민 선생 강연을 들으러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강연의 내용이 주제 발표하기보다는 강연에서 주제 발표하기보다는 강연적 성격이어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강연을 듣고 느꼈던 점을 대하고 그 다음에 강연에서 강조했던 관점에서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한기민 선생님 기술사에 근거한 산업혁명의 거시사를 우리 약 1시간 동안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강연을 듣는 모든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날 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홍기빈 선생이 이야기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은 기술의 변화가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그랜드 트랜스포메이션, 즉 레볼루션, 어떤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때만 이 혁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양자가 하나는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의 설명은 그 과거의 산업혁명을 정의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혁명을 정의되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의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 속에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1차, 2차 산업혁명은 물론 홍기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1차,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물에 인간이 기계력을 부여해서 기술이라고 하죠 이걸. 그 기계력의 극대화를 통해서 인간 삶의 편의를 풍요롭게 하거나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혹은 3차 산업혁명의 마무리 홍길동 선생님 표현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의 기계력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을 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IoT고 뭐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복합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는 인공지능을 하게 하는 거죠. 즉 인간이 기술을 동원해서 사물에게 혹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 정신력을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 기존의 기계력에 우리가 동력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력, 즉 원자의 힘을 강조했다면 이것이 그 비트의 힘으로 오면서 비트로 바뀌면서 이것의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가능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 설명이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타당한 것이고 홍길동 선생님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그거로 두 가지로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라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산 수단 혹은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생산 관계가 사회 관계가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원자의 관계에서 비트의 관계로 넘어오면 그럼 정보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결국에는 사회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1984 조지 오웰의 1984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생시몽이 이야기하는 유토피아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홍길동 선생님이 이제 기술의 변화가 혁명으로 되려면 사회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고 사회의 변화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사회만이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했다면 그 관점에서라고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정의한 대로 사물에게 동력만이 아닌 정신력을 부여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사회관계가 아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단계의 다중성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관계의 거대한 변화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실현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홍길동 선생님 관점에서라도. 그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자본주의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특징이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순환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 많이 만들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로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축적. 자본이라는 게 축적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끝나게 되면 붕괴돼 버리고 하는 이 자본의 끝없는 축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 사물이 인격을 부여받아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조절하고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그리고 끝없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축적을 제어하게 되는 꼴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럼 그건 이 자본주의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명명해야 되는 건지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해서 해가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이게 토론을 할 만한 주제는 아니어서 저도 그냥 와서 강의를 열심히 듣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자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질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잘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제 아는 것도 짧고 생각도 짧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정보와 소유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아까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설명한 디지털 얘기할 중에 그냥 빼먹은 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아마 번역이 제어혁명, 뭐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원인가 통제혁명, 제어혁명 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을 겁니다. 80년대 말에 나온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 정보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20세기 초부터 산업 현장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생산 과정의 모든 그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측량하고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쭉 있었고 그것이 IBM하고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랩이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고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디지털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겠구나 저는 그런 느낌 받았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 정신으로까지 제가 그런 법주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생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반복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하고 생산 과정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죠. 정보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생산 과정을 계속 아주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때 생산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게 권력의 원천이다. 이게 원래 마수주의 관점인데 똑같은 얘기를 보자면은 정보를 소유하는 쪽이 그러면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이 마수주의 사적 유물론 자체를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산 과정에 대한 권력이 핵심이죠. 그리고 생산 과정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어떤 물적인 수단을 소유하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소유 관계가 핵심적인 관계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농경사회에서는요. 토지라는 걸 쥐어버리면 아무도 힘을 못 씁니다. 땅에 들어가야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 울타리 쳐버리고 그냥 초빵빵 쏴버리면 끝납니다. 다 굶어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떤 생산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 병목이 된다고 하는 물적인 대상, 배타적으로 딱 쥘 수 있는 물적 대상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생산 과정들도 많이 있어요. 농사에서의 토지라든가 등등.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쥐어버리면 됩니다. 모든 기술이 공장 안에 다 인베디드 체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문을 잠가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있죠.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진짜죠. 이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가공의 어떤 법적 허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제해보려고 지금 계속 저거를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새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걸 소유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의 상태에서는 유형자산 사실은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실 막스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를 도대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되게 모호한 것들이잖아요. 유형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무형자산의 문제로 가면은 좁은 의미의 소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통제하고 관장할 수 있냐는 사실상 권력 문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어떤 소유관계라고 하는 관념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 3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도 생산 과정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병목 지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써야만 생산이 성립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때는 그걸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어떤 권력 관계에 포착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야기로는 사물하고 사람하고 사물의 관계 이게 사실 사회적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기술 변화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술사에서 많이 듣는 예인데 화약 문제가 있습니다. 화약. 이론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화약을 처음에 발명한 사람들이 중국 송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설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했었냐? 불꽃놀이에 썼습니다. 화약을. 물론 군사적인 데 전혀 안 쓴 건 아니에요. 뭐 대포도 쓰고 뭐 총도 쓰고 뭐 하긴 했는데 이 화약을 넘겨받은 유럽 이 화약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청나라 대포랑 영국 대포라고 한 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저게 됐었는데 이 전쟁을 하는 이 사물과 사람과 사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고식을 전쟁 상황으로 한번 가져가 보죠. 내가 저놈의 배를 찔러야 이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칼로 찌를 것이냐, 창으로 찌를 것이냐, 아니면은 대포의 파편으로 찌를 것이냐. 이게 좀 잔인하지만 사람과 사물과 사람의 무게죠. 파편을 미리 칼을 매개로 한. 여기서 말입니다. 화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파편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은 나폴레옹의 경우를 나폴레옹이 왜 이렇게 전쟁에 승승장구를 볼 수 있냐면은 유럽 사람들조차도 18세기까지만 해도요 대포로 주로 쓰는 용도는 성을 때려부시는 거였어요. 전쟁을 할 때는 이 유럽은 지배력이 기본적으로 군사 세력이기 때문에 프라보이스, 그러니까 이 군사적 무역을 발휘해야만 자기 가오가 쓰잖아요. 일본 말씀을. 그래가지고 실제 백병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칼로 하는 싸움이 주가 됐었는데 이 나폴레옹은 총독 출신이잖아요. 그딴 식의 귀족들의 그 폼생폼사를 아주 경계했던 사람이고 대포로 그냥 조져낸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나폴레옹이 했던 거는 좀 잔인하게 말하면 기술혁신이 아니라 사회혁신인데 전쟁 기술에 있어서 사람과 사물을 상상하는 사회적 관계를 바꿔놓은 건데 충풍낙엽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귀족들 군대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되려다 보면은 기술적 관계로만 봐도 안 되고요. 사람을 볼 적에 뭐 임금 좀 올려주자라든가 좋은 일자리 좀 만들어주자 이 차원만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태어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에 상관없이 5살 때부터 5개 국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공공도서관에서 5개 국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공공도서관에서 수영과 뭐 스펜싱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새로운 사회의 가치로 삼자라고 어떤 영웅이 나오든 집단적으로 나오든 합의해가지고 그걸 실행하자라고 얘기를 할 적에 비로소 이들의 관계가 바뀌겠죠. 그게 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불확실성의 제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거야말로 제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문제인데 이건 뭐라고 하겠냐면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똑똑해질 거냐라고 하는 그 예측 문제인데요. 이걸 비관적이게 여기서는 뭐를 비관론자라고 제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낙관 혹은 비관론자들은 이게 20년 안에 어떤 30년 안에 무슨 일이 가능할 거라냐면은 인간의 지능을 한참 넘어선 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우주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감히 뭔데 이름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확실성이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제어될 수 있냐. 그 정도의 인공지능이라면은 모든 데이터와 모든 그 수기 모델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모든 미래를 다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뭐 답할 수 있는 그런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끝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거 안 믿는 편인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순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문과 도리에 그냥 추측에 불과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인공지능에 결여되어 있는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욕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불교의 인식론을 얘기를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떠냐면요. 사람의 인식은 어디서, 뭐 불교 얘기라고 헛소리 얘기기도 한데 사람의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어디서 시작되면 그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욕망에서부터 나와요. 정신적, 육체적 욕망이기 때문에 인식의 범주가 생기고 차별이 생겨나고 그거를 종합하는 능력에서 오성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 때 인공지능이 사람이 빠지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할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욕망을 가진 존재는 시스템 안에서 계속 불확실성의 요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욕망이 다 완벽하게 충족이 돼서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욕망은 계속 불확실성의 요소를 만들어낼 거고,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나쁘고 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다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수 좀 쳐주십시오. 고수들이 막 들으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세돌이 뭐 3월 9일 날 뭐 한다는데 그럼 그때 뭐 이길 수 있나요? 그 본인의 그 좀 반대를 불구하고 제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뭐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좀 뭐 뭔가 좀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기술 혁신 많이 모든 걸 바꾸는 건 바뀌는 모든 건 아니니까 뭐 지금 두 분 어떤 말씀 좀 들으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뭐